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김기택 시인의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얼굴.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여 두 손으로 잠시 얼굴을 가렸다. 손으로 덮은 얼굴은 어두웠고 곧 어둠이 손에 배자 손바닥 가득 해골이 만져졌다. 내 손은 신기한 것을 감지한 듯 그 뼈를 더듬었다. 한꺼번에 만져버리면 무엇인가 놓쳐버릴 것 같아 아까워하며 조금씩 더듬어 나갔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그 물체를,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그 튼튼한 폐허를, 해골의 껍데기에 붙어서 생글거리고 눈물 흘리고 찡그리며 표정을 만들던 얼굴이여. 마음처럼 얇디 얇은 얼굴이여. 자는 일 없이, 생각하는 일 없이, 슬퍼하는 일 없이 내 해골은 늘 너를 보고 있네. 잠시 동안만 피다 지는 얼굴을. 얼굴 뒤로 뻗어있는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한참이나 뻗어있는 긴 시간을 선글라스만한 구멍 뚫린 크고 검은 눈으로 보고 있네. 한참 뒤에 나는 해골을 더듬던 손을 풀었다. 순식간에 햇빛은 살로 변하여 내 해골을 덮더니 곧 얼굴이 되었다.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뒤집어 쓴 얼굴이 어색하여 나는 한동안 눈을 깜빡거렸다. 겨우 눈동자를 되찾아 서둘러 서류 속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시도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뭐 읽었던 것 중에 뭐 나는 나의 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어린 마음에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뇌는 그냥 나의 일부이고 나를 규정하는 것 중에는 뇌 밖에 있는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의 뇌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남한테, 특히 이제 동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뇌 의식이라는 게 나의 존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한테 의식이 있다는 걸 내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데카르트가 그랬던가요? 그 동물들은 다 그냥 행동하는 기계라고, 강아지도 기계일 뿐이다. 거기에 동정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아닌 걸 확실하게 아는 게 그런 말이 넌센스처럼 다가오는 걸 아는 게
강아지 표정을 보고 있을 때, 강아지 얼굴을 보고 있을 때 얘가 그냥 기계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철학적으로 어떤 논증을 하다 보면은 저 남한테, 예를 들어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유주님한테 감정이나 의식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가 없죠. 근데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얼굴 보고 있으면 너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사람 얼굴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 어떤 우리가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 논리라든가 뇌 속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저 눈동자, 뺨, 입술 이런 거를 보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어내는, 내가 뇌의 명령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어내고야만은 나의 표정, 얼굴 이런 거가 나의 인간성의 제일 깊은 부분이겠다. 나의 자의식과 상관없이요.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거기서 김기택 시인께서 해골이랑 거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차갑고 단단한 해골이랑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얇고 흐물흐물한 것 같은 얇은 살,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얘기하는 숫자들 얘기하는데, 아마 그 얇은 살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으신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저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또 뇌과학자가 쓰신 책을 읽어보니 제가 생각하고는 게 좀 오해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오해인지 아닌지 뇌과학자를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다시 네, 한번 인사드릴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어떠세요? 근데 네. 진짜로 제가 아까 조금 뭐 이렇게 좀 주제 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뇌과학에 네. 대해서 제가 네. 오해하는 바들을 얘기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뇌가 인간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뇌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소설가는 믿어야죠. 네, 네, 그래. 뇌의 어떤 영역에다가 어떤 전류를 흘려주면 네. 표정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실험을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 병 같은데 걸려서 네. 흑질이라는 곳에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짓는 게 되게 어려워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표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교하게 뇌가 그때그때 감정과 아주 복잡한 사고들을 담아내는, 그리고 남에게 손짓하듯 소통하고 싶어서 짓는 근육들의 정교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환원하면은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표정, 그 살아있음, 그 의식이 결국은 뇌로 환원되는 순간 그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네. 야, 정말 물질이라는 건, 그 해골이라는 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경외감에 맞지 않는 이 정신이라는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네. 그 물질로부터라는 걸 생각하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위대함, 네. 138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빵 터지면서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아주 작은 행성의 생명체의 머릿속에도 이 거대한 우주를 짐작해 만들어주는 이러한 정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야, 이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물질만큼 위대한 게 뭐가 있나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소설가는 당연히 네. 그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무언가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야 되지만, 또 과학자인 저는 네. 그렇지만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 네. 결코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소설가와 과학자들이 함께 사는 사회여야 사람들은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어야 우리 사회 더 좋은 사회죠. 네. 네, 네. 인간, 개인에 네. 대한 일부를 뭐 다 하지는 못하고 세 챕터를 했는데 네. 남은 세 챕터를 다 하지는 않고 제일 재밌는 미신에 빠져드는 이유
먼저 일부 그 얘기로 일부를 마치고 근데 이 일부로 팟캐스트는 넘어갈게요.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어떤 책에 관해서 이렇게 챕터별로 되게 하나하나 이렇게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막 모두가 깊이 있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좋으시죠, 네, 교수님? 진짜 네. 놀랍네요. 저희 네. 되게 책 열심히 읽어요. 네. 오시는 저자분마다 그러니까요. 책 너무 열심히 읽은 것 같다고 네. 되게 그리고 좋아하시고. 장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책만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뭐 다른 인터뷰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는 편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제 책을 깊이 잘 읽어주신 분들과 대화하는 것만큼 진짜 즐거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밀리의 서재에서 다른 책 세 권을 추천해 주실 때 약간 괴로웠어요. 저를 불러놓고서 왜 딴 책도 추천해 주시나. 이게 뭔가. 네. 오늘은 다른 책 추천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한 오로지 시간 제 책만 내내 얘기합니까? 오로지 12발자국 좀 얘기만. 더 성실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네, 깊이 네. 있게 책을 읽고 저자와 즐거워하는 저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책 이게 뭐라고. 네. 네. 어저께 이제 교수님께서 네. 이제 뭐 뇌의 세로 고침이랄지 결정장애랄지 그런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언급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챕터도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미신에 대한 얘기하는 거. 네. 네.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미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미신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신에 저항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써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그날 제가 로또를 샀거든요. 좋은 꿈을 꿨다고. 그래서 얼마나 찔리던지. 다음 방송에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으면 네. 1등 되신 줄 알아주시고 네. 네, 찾지 말아주세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네, 하시고 네. 계실 건가요? 그럴 알겠습니다. 겁니다. 요즘 근데 이렇게 사람이 미신에 빠져드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 사람이 어리석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타고나기를 우리 뇌가 네. 굉장히 미신 친화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면서요. 미신 친화적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이른바 뭐 믿음 엔진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죠. 네. 그러니까 미래를 통제하고 싶고 정확히 네. 잘 알고 싶고 저렇게 원하는 꿈 바가 얘기를 들으면 있는데 로또를 사고 싶고. 네. 네, 원하는 바를 생각하면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네. 네. 근데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돼 있고,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고 싶죠. 네. 내가 이 양말을 신으면 오늘 뭐가 잘 돼. 라고 하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최선 안에 이 양말을 신는 것도 포함시키고 싶죠. 예,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발로인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기꺼이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 네. 해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막 일본에서는 뭐 특정한 해에 수많은 낙태가 벌어지고 예, 출산율이 줄어든다거나 네. 네. 뭐 맞아. 너무너무 열렬히 사랑하는 남녀가 궁합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거나 예.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우리가 이게 충분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내 삶이 너무 크게 휘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본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해가지고 네. 이 출산율을 네. 했을 때 그 말띠해에 예, 이렇게 1966년도에 쭉쭉 떨어지는 거 사실 한국도 같은 미신이 있죠. 진짜. 말띠해. 네. 그래서 네. 한국도 그랬다고. 네네 아마 1978년이 말띠해고 그때를 또 뭐 백말띠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태어나는 뭐 여자아이는 아주 기가 세다라고 해가지고 출산을 피하거나 이제 심지어 중절도 많이 했는데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해 남녀 성비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럼요. 네.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어떤 삶의 태도는 그래서 회의주의자가 네. 되자. 네. 어떤 걸까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균형감 같은 거예요. 네. 객관화를 통한 균형감. 예. 우리가 참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인데 새로운 생각들을 등장하면 네.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끊임없이 의심은 하되 또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에만 매몰돼서 새로운 생각이 뇌에 유입되지 않는 그런 꽉 막힌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늘 의심은 하지만 열려있는 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언제든 수긍이 되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또 받아들이고 내 잘못,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게 과학자가 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는 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태도를 좀 확장시켜서 그냥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게 시민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맞아, 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라도 과학교육을 네.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틀렸을 수 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자존감을 자기가 네. 확인을 네. 자존감이 있어야겠지만 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한다라는 자존감이 있어야겠지만 한편으로 하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열어놓는 그런 건강한 개인들이 많으면은 뭐 사회적으로 관용도 많아질 것이고 물론입니다. 발전할 여지도 있을 것이고 네, 유연한 맞아요. 사회가 될 텐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읽었습니다. 회의주의가 그래서 자극되는 부분. 예, 근데 그 미신 파트가 제가 되게 이제 공들여서 쓴 글인데 네. 파트인데 뭐냐면 보면 이제 처음 시작이 제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네. 빨간색으로 빨간 이름 쓰는 펜으로. 애. 그러니까 저는 미신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과학자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미신들 얘기를 듣고 자랐고 진화적으로도 그게 이유가 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조차도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것에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면서 그냥 이게 이런 식의 사로잡힌 내 삶이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런 삶의 작은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빨리 많이 경험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속성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만에 하나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조심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수많은 미신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태도가 어느 순간 가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항상 모서리는 앉으면 안 되고 모나면 안 되고 네. 저도 힘들지만 우리 모두 그래도 그런 노력 해야 됩니다 정도의 태도입니다. 네. 이제 미신을 안 믿는다 그런 의미로 어제 꾸셨던 꿈 저 주세요 그냥. 제가 살게요. 한 100원 드리면 돼요. 꿈은 미신이에요. 그냥 제가 로또 산 거 드릴게요. 종이를. 어때요? 꿈을 주세요. 꿈을 드릴까요? 그 꿈 갖고 있으면 나 다음번에 쓰는 거 베스트셀러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지금 네.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AB형인가 봐. 혈액형은 미신이라고요. 꿈을 주세요 저한테. 네. 어쨌든 일부를 이렇게 12발자국 일부를 마무리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이렇게 훌륭한 저자가 오면은 팟캐스트 늘 재밌다는 그런 속설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2부 제목은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을 상상하는 일이고 7번째 발자국부터 12번째 발자국까지는 이제 조금은 뭐 딱딱할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는데 사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잖아요. 네.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 맞아.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방식으로 미래를 미리 경험한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그렇게 아직 상용화가 될 수준은 아닌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저렇게 가는구나. 근데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체스하고는 달리 절대로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 인간의 직관과 추론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믿는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 내 일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옆에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된 것 같아요. 바로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일은 못할 것이다 에서 우리가 이제 슬슬 자신을 잃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하다가 저는 작년인가? 뉴스를 봤는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어느 뭐 일본에서 문학상 예심을 통과했다. 이런 거 읽었고 유튜브에도 지금 검색하면은 컴퓨터가 작곡한 음악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바로크 시대 음악
음악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바흐풍으로 했다는 거 뭐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네. 어떠세요? 소설을 쓰거나 음악을 만드는 일, 요조님 제가 하는 일들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요? 대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소설가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이 있는데 네. 이 작업이 컴퓨터로 알고리즘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머릿속으로 추정이 되세요?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 소설을 써봐서 아는데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바둑도 바둑 전문가들이 이세돌 대 알파고 대결이 있기 전에는 바둑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다. 뭐 형세가 두텁다든가 뭐 네. 이런 거는 체스와 달리 수일기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아닌 걸로 드러났고 네. 오히려 지금은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 기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되묻게 되고 있어요. 형세가 두텁다는 게 과연 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문학이란 게 뭔가, 문장이 아름답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캐릭터가 복잡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배울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되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걸 두루두루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거에 불과한 거 아닐까? 혹시 복잡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얼버무렸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조님은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음악은 어때요?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코드라는 것이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그런 걸 또 확실히 잘 간파하는 존재들이니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악들을 네. 고민 없이 아주 쉽게 생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서밤님께서 그런 트윗을 올리신 거예요. 뭐랄까? 자기 고백을 올렸는데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사람이 쓴 너무 잘 쓴 에세이보다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대충 쓴 에세이가 나는 왜 더 재밌을까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그렇다면 더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음악이 아니라 내가 더 매력적인 어떤 나의 뭘 어필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본 적이 있고 그것은 되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을 것이니까요. 그것도 되게 근원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예술이라는 게 인간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과 상관이 없는 어떤 외부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든가 추구하는 그런 것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도 네.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교수님 그러니까 어떠신가요? 인공지능이 예술을 하는데 단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잔뜩 넣어줘요. 40곡의 교향곡을 전부 다 넣어준 다음에 굉장히 모차르트스러운 47번 교향곡을 만들어라. 네. 이거는 이제 이미 인간을 앞질렀어요. 네. 예, 우리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너무 모차르트스럽게 네. 만드는데 더 아름답기도 해요. 심지어. 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음악회에서 공연을 하면 네. 모차르트의 미 발표곡이 이제 발견됐구나. 혹은 평론가들의 평도 사람이 변형한 것보다 훨씬 더 그쪽에 높은 점수를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일들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사람이 그 지금까지 읽은 거 혹은 거기에 플러스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넘어서는 일을 인공지능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여름마다 나오는 공포 영화 신작 시나리오를 그런 써라 예. 같은 거는 예. 여태까지 이제 공포 영화 쭉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 나올 수도 그런데 있겠군요. 그것이 사람이 공포감을 주는 지금까지 지구상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시대에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저장돼 있으면 네. 우리는 한국 문학의
범위 안에서 설명했는데 와 파키스탄의 어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오면 너무 신선하게 들리죠. 네. 네.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 주크박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온갖 조합, 네. 네, 이런 캐릭터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에 인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각을 빠르게 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은 그 중에 이거 괜찮네. 이걸 정하는 일을 이제 하겠죠. 네. 근데 그게 더 고등한 일인 건 맞아요. 결국은 그걸 생각해내는 것만큼이나 그 중에 어떤 게 더 창의적이고 난 이게 더 이야기가 좋아. 그걸 결정하는 일이 더 고등한 일인 건 맞는데 네. 점점 의존하게 되겠죠. 네. 인공지능에. 그래서 지금 첫 단계는 그 단계가 확장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은 이런 거거든요. 바흐에서부터 쇤베르크까지 다 들려준 다음에 이거 아닌 거 만들어봐. 이게 지금까지의 모든 예술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걸 창작하는 네. 지금까지 모든 예술가가 하지 않은 걸 해야 되는 이 숙명을 인공지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두 번째 단계의 예술의 창작성을 인공지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될 거고 네. 저는 그게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단계로 넘어갈 거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에피소드랑 똑같은데 사람들이 책을 내면 요즘 작가들이 이런 얘기해요. 진짜 가벼운 에세이들을 왜 이렇게 인기야? 알쓸신잡 저자들이 왜 베스트셀러에 또 올라 있는 거야? 네, TV 나오면 이게 다 되는 거야. 내 작품이 훨씬 훌륭한데 내 작가 이 작가주의로 쓴 이게 훨씬 훌륭한 건데 베스트셀러 보니까 이게 대중은 역시 어리석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고 그리고 책 많이 팔렸느냐가 책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죠. 네, 그런데 책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안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못지않게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목소리로, 어떤 캐릭터로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네. 조금 희망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고심해서 1년이나 2년이 걸려가지고 저의 작품 세계에서 한 걸음 나간 작품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인공지능이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수집한 인공지능이 5분에 하나씩 장편 소설을 내고 네. 1년에 걸작급의 작품을 1년에 5분에 한 편이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수만 편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그렇겠죠. 이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 문화재 같은 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간 문화재로 네. 자신을 격상시킨 건가요, 지금?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인공지능이 쓴 책을 필사하시면서 더 배우셔야 될 분이. 아니, 농담이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이제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에게 캐릭터를 부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작가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도 있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에게 사람의 캐릭터를 넣어주고 네. 음악을 작곡하게 하고 소설을 쓰게 하고 이 인공지능의 세계관으로는 이런 일련의 작품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세 번째 단계로 가는 일. 네. 그래서 음악과 소설을 포함한 이런 모든 문학과 예술의 행위들이 궁극에는 소통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절대적인 그 미의 추구일 수도 있고 네. 세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 삶을 철학하는 거니까요. 그런 또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통해 힘든 세상에 대한 위로 그런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 네. 단계의 인공지능도 인간과 유사하게 한 발 한 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진짜 나중에는 얘기를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책에도 이제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나오고 네.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다루었던 책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인공지능이 캐릭터까지 부여받아서 그렇게 그런 세상이 만약에 오면 약간 그럴 것 같아.
야 이거 이 노래 인간이 부른 거래. 음. 아 사람 냄새 나고 좋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약간 LP 들으면서 향수 느끼듯이 야 이거 소수 취향. 약간 그런 거죠. 야 이거 사람이 쓴 거래 이러면서 막 되게 막 좋아하고. 와 그럴 이제 것 같아. 인공지능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왔네. 우리 문학계에도 와 신예 출연 이럴 수 있겠다. 12발자국 2부에서 모르겠다. 계속 이제 미래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도 있고 뭐 다른 기술도 얘기하는데요. 네. 한번 두루뭉술하게 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은 어쨌든 그런 새로운 기술들 또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어떤 공존 좀 낙관적으로 이제 미래를 보시는데 굉장히 뭐 비관적이라고 해야 될까 비인간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레이 커즈와일류의 어떤 특이점주의자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도저히 인간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때부터 사실상 인간의 역사라는 건 끝난 것이고 인간은 압도당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의 지능이 올 것이고 심지어 그 시점이 그런 것이 등장할 시점이 기껏해야 뭐 수십 년 뒤다라는 그렇죠. 이런 특이점 주장 같은 데에 대해서는 그럼 별로 동의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그 생각 자체는 좀 놀라운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 레이 커즈와일이 크루즈 베일이라고 신디사이저 네, 만든 네, 네.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제- 발명품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네, 네, 그래서-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그냥 무슨 그 핑크 플로이드 이런 류의 이제 사람들 혹은 락 밴드나 네. 메탈을 한 이런 사람들이 신디사이저를 쓰고 이러면은 굉장히 욕을 먹고 그랬죠. 예, 네. 어떻게 저런 경박한 네. 예, 저런 악기로 뭔가 연주를 하는 것은 그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존에 있는 사운드를 완전히 다 재현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를 만들고 네. 커튼 뒤에서 예, 진짜 악기하고 대결해보고 네. 근데 사람들이 구별 못하고 심지어 음악계 발전에 기여하고 네. 네, 그런 걸 자기가 실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로 아날로그의 음악 정신이라고 하는 인간 지성을 심지어 앞지르고 지금은 다들 뭐 디지털 신디사이저, 샘플러를 쓰면서 이제 그게 더 보편화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내가 만든 신디사이저 같은 걸로 다 대체 가능하고 그것이 결코 경박하지 않은 세상일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그 아주 정교하게 인간의 뇌가 얼마나 많은 뉴런들이 얼마나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컴퓨터 칩으로 트랜지스터로 환원해 보면 2045년이면 앞지르겠네. 네, 그래서 인간 지성을 뭐 기계의 지성이 앞지르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주장을 과감하게 한 거고 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다가 심지어 믿지도 않았다가 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인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영역도 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네라는 발상의 전환을 우리한테 이제 들려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예를 들어서 딥러닝 같은 기술로 네. 컴퓨터가 지금 이제 뭐 알파고도 종류가 많이 돼서 알파고 제로인가요? 뭐 그 네. 뒤에 알파고 제로가 네, 사람 기보를 보지 않고 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바둑을 해서 익혔지 않습니까? 인간을 모두 이겼죠. 네. 그러면은 인간 감정을 우리가 넣어줄 실력이 없다고 해도 네. 그냥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행동을 쭉 관찰을 해서 네.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감정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연히 스스로 이렇게 감정이라는 기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네. 지금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지능의 발달 과정이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과정하고 처음부터 맥이 달라서 아하. 예, 얘가 우연히 그냥 그런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은 적고요. 얘는 정교하게 처음부터 넣어준 기능을 잘하는 방식으로만 발달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글자를 쓸 때 막 틀리잖아요. 네. 틀리지만 점점 틀리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글을 배우는데 아래야 한글이 처음부터 내가 쓸 때마다 얘가 잘못 써. 예, 나중에는 내 마음을 알고 미리
이런 거 쓰고 싶었죠를 말해주는 수준의 컴퓨터로 등장하려면 내가 쓴 거를 정확하게 잘 쳐주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인간처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가르쳐주는데 자꾸 틀리고 예,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에러를 줄여가되 나를 예측하면서 예, 그러면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면 제가 속으로 생각한 내용을 지가 알아서 촉으로 치는 그런 류의 녀석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아래 한글은 친대로 그대로 실수 없이 반영해라 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우연히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지 혼자 쓰고 있을 확률은 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목적부터가 다른 디바이스인 거예요. 예. 아, 너무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네. 저 인공지능 이야기도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또 제일 그다음으로 이제 흥미진진했던 거는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네. 장이었습니다. 네,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네. 곤욕을 치르셨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그쵸. 표현을 해야 될까요? 유시민 선생님하고. 네. 저희는 사실 뭐 블록체인 기술이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보다는 네. 신기술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네. 사회가 어떤 기술적 잠재력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거기서도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조금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저희 시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네. 기술에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어떤 신기술이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컴퓨터에 등장해서 우리가 봤듯이 어떤 혁명이 일어날지 모른다. 거기까지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도 동의를 하고 세상을 바꿀 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가 지금 모두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18세기, 19세기 유럽 사람들의 삶은 풍족하게 했는가? 그 당대의 어떤 공장에서 굉장히 거의 뭐 고문에 가까운 노동 환경들로 어린이 노동자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스모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폐질환에 걸려가지고 죽고 산업혁명의 힘으로 부유해진 주체들이 그걸 침략으로 해외 진출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게 다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필연적으로 시작된 결과는 아니겠지만 산업혁명이 없었으면은 이것도 물론 없었을 텐데 네.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신기술이 나올 때 통제를 하고 노동법을 갖춘 다음에 방직기를 적용을 하자.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자세거든요. 교수님은 좀 이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술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내가 들려주는 만들어내는 좋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네. 네,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그 준비의 속도가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런 법과 제도들, 문화들을 새로 만들면서 기술의 발전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이 기술을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 그게 예, 어떤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일종의 생태계 같은 걸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다라고 하면 이 기술은 나쁜 기술이네. 그러니까 얘는 싹을 잘라야 되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잘 되는 방향으로 키우기 위해서 걸음을 좀 주고 대신 나쁜 쪽으로 가기 위한 뭐 잡초나 독초들과 연결되는 거는 뽑아서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서 얘가 그냥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인 거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이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얘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사실 그 우리의 현실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숫자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분하는 걸 그냥 보고 아유 이렇게 광분해서 패가 망신당하고 이러면 안 되지 뽑아버려 이 태도잖아요. 예.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자동차의 등장 같은 거, 네. 인터넷의 등장 다 불가능했어요. 아니 마차가 시속 15km로 달리면 충분한데 그 이상 뭘 더 빨리 달리려고 그래. 네네. 그리고 그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한데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네. 실제로 자동차의 등장 이후로 죽은 사람의 수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을 잃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 아무도 교통사고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차가 지금 탄소가스 배출에 그럼요. 제일 환경에 큰 미치는 주범이고 영향. 예. 모두가 이상기온 기후라는 형태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개별 기술 하나로 딱 보자면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런 기술은 싹을 잘라야 됐었죠. 네. 근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자동차 있는 세상이 있고 네. 자동차 없는 세상이 있는데 네. 어느 세상에 살 거냐라고 하면 그 대답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만약에 무인 자동차 기술을 네. 다 같이 국가 협약으로 네. 금지를 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교수님은 찬성을 네. 하실 건가요? 저는 무인 자동차가 있는 기술이 네. 있는 세상이랑 네. 없는 세상이랑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글쎄요, 금지까진 모르겠는데 그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네. 전국의 대리기사, 버스 운전기사, 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다 네. 손해를 보겠죠. 일자리를 잃을 거고 맞습니다. 돈을 버는 건 아마 구글 그리고 뭐 무인 자동차와 연결된 오디오 시스템 같은 거 파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일 거고 그 기술이 그래서 그렇게 중립적인 기술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예, 지금 근데 만약에 네. 그 무인 자동차를 도입하면 사고율이 30분의 1로 줄어서 네. 네. 사망자의 수가 30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희생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유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은 전 늘 이렇게 유주님께 여쭤보는 걸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네.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 그냥 차 한 대서 하면 그 차가 계속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수많은 주차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한다거나, 네. 예, 집집마다 주차장 몇 평 이상이면 주차장을 가져야 돼라는 제도가 사라진다거나, 예, 자동차 대수를 우리가 그냥 무인 자동차를 공유를 하게 되면 자동차 대수가 8분의 1로 줄어요. 네, 그러니까 배기가스도 현저히 줄겠죠.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갑자기 많아져요. 운전 말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모텔에 갈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아니, 네. 네. 그거는 저기 유인 네. 자동차. 유인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으나 흔들리는 단점이 있으나 무인 자동차 안 흔들리나요? 진행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 영화도 보고 그래서 모텔에서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네. 어제 딴 얘기 한 거 아니었는데?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부정적인 부분도 언급해 주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무인 자동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설득되는 사람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모텔에서 영화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술의 등장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다 따져보고 사실은 조금씩 진도를 나가자. 네. 그런 정도의 생각이에요. 저는 네. 기술이라는 액셀러레이터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네. 이거는 수많은 인문사회과학과 지금 이런 아주 상식적인 문제제기 네.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돼야 우리도 마음대로 악셀을 밟는 거지. 네. 네, 브레이크 없으면 악셀을 못 밟잖아요. 아예.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문제는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네. 네, 뭐 오로지 악셀만, 오로지 브레이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잘 갖춰야 되는데. 네. 현실의 문제는 너무 명확하고
예, 뭐 비트코인이 그걸 보여주었죠. 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미래는 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논쟁도 하고 뭐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뭘까? 아직 오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그렇다고 미래의 기술이 너무 훌륭한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할 만큼 제가 그렇게 순진한 기술 결정론자가 아니고, 네. 네,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네. 사람이 만들어 나가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서, 네, 쉽게 속단하지 못하고, 네. 네, 그런 사람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단순하면 네. 너희들 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약을 팔겠는데 네.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논의 중에 제일 중요한 논의일 네. 텐데요. 50년 사이에 네. 온갖 기술들이, 과학기술들이 우리 삶을 진짜 직접적으로 바꾸고 네.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분들 네. 당장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판인데 맞아요. 그런 논의의 장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짧은 시간 정해놓고 생중계로 뭐 이렇게 덕이냐 네. 아니냐, 사기냐 아니냐 뭐 네. 이런 거 얘기하고 옆에서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식으로밖에 공론이 작동을 못하는 네. 것도 참 비극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토론 물론 뭐 토론이라는 게 뭐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아니고 뭐 유시민 선생님은 저한테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토론에서 제가 유시민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전혀 토론에 졌어 이런 분함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네. 지금 그 토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는 그런데 어떤 논의를 네. 해야 될 필요성을 근데 그 토론을 하고 있고요. 나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이렇게 되면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고 기술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토론으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었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얻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강연을 제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관한 강연에서 제가 또 아주 그냥 내밀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쭉 네. 담은 게 돈키호테의 정신 아닙니다. 그런 거죠 뭐. 읽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맞아. 던지게 되고 네, 또 네. 교수님께서 다음 질문, 다음 답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도 네, 막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혁명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거 투자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데 수많은 지금 현재 너무나 자명한 인터넷이나 자동차의 등장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 네. 실제로 그런 우려들은 실행되었어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폭로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밀한 내 사생활이 공유되고 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없는 세상으로 그럼 가야 되는 거냐. 특히나 우리만. 예, 라고 하면 그건 쉬운 결정은 아닌 거죠. 자, 네. 그러면은 과학기술이라는 건 그냥 고쳐 쓰는 연장 같은 그냥 계속 물이 새고 그런데 그래도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단 덜 추운 예, 혹은 덜 더운 네. 네, 집에 에어컨이라도 있네. 선풍기라도 있네. 근데 뭐 비도 새고 뭐 폭염도 시달리고 그런 계속 고쳐야 되는 부실한 집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함께 이 집을 어떻게 잘 고쳐 쓰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인간이라는 문명을 네. 이 안에 담아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이를 되게 사려 깊게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물도 좀 주고 거름도 좀 주되 잡초는 뽑고 그런 제도를 잘 만들고 깨끗하게 규제하고 관리하는 건 너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싹을 자르는 일 같은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발자국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원래도 이제 꼭꼭 씹어 먹으라고 잘 끓여주신 죽인데 이걸 또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2시간에 소화를 해봤는데 교수님 다음 발자국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계획 같은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인간을 탐구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은데 그냥 형식에 대한 실험 같은 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이 그냥 맨날 이런 식으로 제가 원고를 쓰고 그냥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하는 거 말고 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독자가 과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활자책인데 오디오북처럼 귀에 들리는 아하. 강연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새로운 실험들이 뭐가 좋을까. 협업 작업 같은 것도 네.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사실은 협업 작업을 했던 거고 네. 나와 되게 다른 사람과 같이 쓰면 소설은 어떤 모습이 되지, 뭐 책은 전문식의 책은 어떤 모습이 되지, 뭐 이런 걸 실험해 본 것처럼 다음 다음에는 책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음악을 같이 만드시는 건 어때요? 아니요, 청바지 브랜드하고 네. 네.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네. 해볼까요? 그 찢어진 청바지에 아주 영감을 많이 얻으셨잖아요, 최근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청바지 브랜드와 또 재미난 콜라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절대 안 찢어지는 청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뇌가 좀 뇌가 좋아지는 청바지?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렇군요. 아. 늘어난 난닝구 뭐 이런 류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약을 파는 거를 매우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약을 제안하셨길래. 네. 원래 좋은 사람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순의 동물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교수님? 물론입니다. 네. 교수님 그 로또 당첨되면 그걸로 청바지. 네, 제가 한턱 쏠게요. 네. 네, 로또 당첨되면은 정말 근사하게 찢어진 청바지 한 벌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책 이게 뭐라고 함께 한 시간 어떠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 내고 지난 이제 한 달쯤 됐는데 지난 한 달간 굉장히 많은 곳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네. 인터뷰가 제일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많이 쏟아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역시 뭔가 알아보시는 지식인. 네. 그게 물론 너무 이제 책을 잘 읽어 주셨고 그래서 네. 저도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책에 대한 애정이 사실 있는 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말이 편하게 나오죠. 맞아요. 우리는 같이 그래도 책을 사랑하고 책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먼저 살았던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저도 좀 편하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해주신 얘기들이 편안하기도 하고 맞아. 또 깊이 있기도 하고 듣는 저희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가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책 나올 때도 네.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뇌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알아본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12발자국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이 뇌를 찍었습니다. 그 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순간 평소 신경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창의성은 전전두엽 같은 가장 고등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기능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만들어지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들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두 개념을 잇는 일이 그들의 뇌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뇌를 찍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가 결국 알아낸 것은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일단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도가 시도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라토너가 아니라 탐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탐험에 흥미로운 행운들이 잔뜩 깃들길,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 여정에서 말입니다.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